네, 김정우라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목적은 다 했고, 몇 페이지까지 했죠? 지난주에 총칙 앞에만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앞에 보다가 큰일 났네. 오늘 못 가겠네, 이거. 안전보건조치까지 못 가겠네. 아, 이거 쓱쓱 넘어가야 되겠네. 그냥 일단 총칙 넘어가고 산업안전보건법 목적 47페이지 펴보시고요. 그, 좀 읽어보셨나요? 그렇죠. 읽을 시간이 없죠. 그렇죠. 이게 눈에 잘 들어오는 그런 책도 아니고. 총칙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징이 있는가? 총칙은 이 법에 있어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분이고, 그래서 다분히 다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언적인 의미니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다음부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 형벌이 부과되는 거는요, 이 다음 법 조문으로 따지면 14조부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1조부터 13조까지는 이제 총칙 규정이고, 총칙 규정의 특징은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자격증 시험 관련해가지고 문제를 만약에 출제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번 출제 한번 할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유발 요인 중에서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규정에 관한 벌칙 규정은 몇 조인가 이렇게 낼 것 같아요. 답 뭘까요? 답은 없다가 정답이거든요. 왜냐면 5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박가영 하고님, 자 일부러 어렵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자격증 시험에서 어떤 문제 낼 때는 사실 이게 그 언어부터 이 읽는 지문부터 좀 어려워져야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이런 문제 안 내겠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제가 외부에서도 강의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적인 구조가 머릿속에 딱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걸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1조부터 13조까지 이거는 총칙 규정으로서 벌칙 규정이 형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7조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모든 법령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다른 법령도 제1조가 다 목적이 나와요. 퍼포즈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의 지향적인 부분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여기 50페이지에 보시면 개념적인 수단과 목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을 확립하고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랑 관련해가지고 우리 38조, 39조, 63조 등등의 주요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위임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다 위임해 놨습니다. 683개조로 673개조로 위임을 딱 해놨고 그러니까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행위들은 그거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책임 소재의 명확화라고 해가지고 이 사업주부터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있는 사람들의 직무나 이런 것들이 법 전반에 다 이렇게 속속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두 가지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의 소재를 아주 명확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뭐냐? 명시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일어나기 전에 어떤 행위를 해서 예방하겠다. 그 다음 단순하게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일임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업 환경 관련해가지고 규제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이 목표에서 50페이지에서 지금 보고 계신 바와 같이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굳이 따지면 안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게 둘 중에 뭘까요? 굳이 따지면. 구성비로 따지면 산업재해 예방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은 이제 보건 관련된 부분에 더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작업 환경 측정이라든가 뭐 다양한 부분들이 여기 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이 수단 이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또 증진하는 것이다. 그게 이 법의 개념적인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는 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 관련해가지고 쭉 외우시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개념적인 수단과 목표와 목적, 이걸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나중에 혹여라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아니면 다른 안전보건 관계법하고 비교하실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50페이지 있는 부분이고, 56페이지 보면 이제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들 마이크 꺼놓고 뭐 물어보는 답안하면 어떻게 서로 티키타카가 돼요, 이거? 우리 김정민 학우님, 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죠?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기업 모든 사업장. 한마디로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똑같이 적용 범위를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들어오다 봤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규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적인 사업장 단위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단위로 규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이다 라고 했을 때 현대건설이 본사가 있고요. 전국에 건설공사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별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이고 본사 차원에서 사업 단위로 적용하는 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의무주체가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사업장 단위로 규율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각 건설공사 현장 단위로 규율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예를 들어서 법인 사업주면은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고 개인 사업주면 개인 그 자체가 사업주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주에서 사업주 자체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자연인이어도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종로에 본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전국에 건설공사 현장에 20개가 있어요. 그러면 개별 사업주가 그러니까 개인 사업주가 그 회사 그 사장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사업주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로 본사에 있는 이 사장이 전국에 있는 20개나 되는 사업자에 가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인일 땐 더 마찬가지고 법인은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인데 현대건설은 행위 능력이 없어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행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더더군다나 각각 개별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의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그리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이행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사업주를 대신해서 해야 될, 행위를 해야 될,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해야 될 사람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그래서 거기 사업장에서 가장 직급에서 높은 자가 누굽니까? 공장장. 뭐 제조업이면 공경장이고 건설공사 현장이면 건설공사 그 현장 소장. 소장일 거 아니에요. 소장. 그 사람이 직급상으로 안전보건관리 체제, 그러니까 사업주를 위해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해야 될 사람 중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가? 사업주가. 아, 그래도 예, 제조업에서 공장장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한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그 Q&A 게시판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거 두 개 되게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사업주가 사업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노무를 제공받아가지고 이익을 실현하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산업재해라고 하는 거는 사업장 안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소속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당연히 사업주한테 묻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가 실제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할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안전보건관리 체제라고 하는 것이고, 안전보건관리 체제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해당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간접 고용된 사람들도 껴져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정민 학우님이 지금 어느 제조업에 일하고 계세요. 그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는 사업주가 우리 김정민 학우님을 직접 고용한 거죠. 네. 그러면 이 김정민 학우님이 있는 사업장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협력업체 직원이 들어와서 일을 하나요? 예, 들어와서 일을 하세요? 네. 어.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은 협력업체 직원은 아무도 없고 이 해당 사업장한테 직접 고용된 사람들만 있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부 협력업체 직원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우리 직접 한 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업장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입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고용된 사람도 있고 간접 고용된 즉 도급의 형태로 외부 협력해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사업장에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그게? 건설공사 현장이죠. 네. 건설공사 현장은 건설공사 발주자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여의도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직접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원칙. 회사에 일을 맡긴단 말이에요. 이걸 도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서울시가 여의도 지역에 뭐 120층짜리 건물을 현대건설한테 일을 줬다. 그러면 이게 실제 의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되는 것이고 현대건설은 도급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건설이 이 120층짜리 건물을 지을 때 처음에 토목공사부터 여러 가지 공사들이 막 공정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현대건설이 주체적으로 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부분적으로 계속 보급하고 또 하도급하고 계속 일을 나눈단 말이죠. 요 관계. 그러니까 120층짜리 건물을 짓는 요 사업장에서 현대건설은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 물론 내가 직접 고용된 근로자도 있지만, 일의 공정에 따라서는 다른 회사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일을 진행한단 말이죠. 이런 사업장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됩니다. 네, 그럼 그냥 이렇게 딱 이해하시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고 총괄 책임자고 뭐 어떻게 다를까 생각하시면 아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만 있는 데인가 아니면 간접 고용된 사람들도 들어와서 일을 하는가 이걸 딱 생각하시고 만약에 협력업체라는 이름으로 일을 도급을 줘가지고 외부인이 와서 일하는 데다 그러면 이제 아 여기서는 사업주가 해야 될 안전 조치나 보건 조치에 있어서 사업주가 다 할 수 없으니 위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직급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직접 고용된 사람들만 있는 데다 그러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든 법이 딱 그렇잖아요. 원칙이란 게 있고 예외 규정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뭐 가지고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인적 적용 제외되는 거 한번 볼게요. 57페이지 지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단위로 규율되어 있는데 일단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사업장이라고 하는 요 공간 이외에 자 인적 적용 제외 자 여기서 5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인적 적용 제외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된 의무 주체인 사업주 의무 규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에서 당해 근로자를 제외한다는 취지고 이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해서 완전히 제외한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인적 적용 제외되는 거 법에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안에 들어가면 다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노무를 제공하는 자 안에는 근로자에다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14종이 딱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냥 아 그런 게 있구나 딱 생각하시고 그럼 적용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해서 여기 나옵니다. 가사 사용인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이 적용 제외가 되고요.
음, 57페이지, 세 번째 단락이 이렇게 돼 있죠. 산업안전법상 사업주를 의무처라는 규정하는 경우에도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당연히 안 되는데 인적 정보 관련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이. 그러니까 실제로 해당 집에 그 근로기준법상에서 이 사람들은 다 제외되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이 어디서 왔죠? 산업안전보건법을 모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나라 법 중에. 원래 산업안전보건법이 이 자리에 있었었는데 1981년도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분리 독립됐잖아요. 이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얘가 원래 어디 있었냐면 근로기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 제76조 예? 아, 근로기준법. 예,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보면 거기 아직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면서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예, 새롭게 분리 독립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하고 차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가령 예를 들면 근로자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근로기준법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법령집을 띄워가지고 같이 보면서 할게요. 여기 우리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련된 법령을 볼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2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글씨가 좀 잘 보이십니까? 너무 작나요? 안 보입니다. 지금은요? 보입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보입니다. 네. 여기 제1조 목적은 방금 전에 이제 총칙 규정에 있어서 말씀드렸고, 제2조 보면 정의, 이 정의가 용어 정의라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용어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법령을 볼 때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용어 정의하는 데서 나오는 순서만 보더라도 이 법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아까 개념상의 목표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어요? 우리 지금 주교재 50페이지에 보면 개념상의 목적, 목표, 수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거기서 개념상의 목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산업재해 예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은 근로자의 완벽한 신체성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표면적으로 말하면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이 법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산업안전보건의 목적은 사업장 안에 사고가 발생해서 소속 근로자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용어 정의를 뭐부터 정의하겠습니까? 당연히 산업재해부터 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산업재해가 되게 중요한 게 산업재해란 용어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어 정의할 때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에서 산업재해를 정의할 때 어디 거 있는 걸 갖다 쓰겠어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걸 갖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요. 제가 중대재해처벌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대재해처벌 중에 관한 한번 딱 보시면 자, 이것도 제1조 목적 나오죠? 지금 보이시죠? 네, 네. 제1조 목적, 그 다음에 제2조가 뭐예요? 정의죠? 네, 정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키워드별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중대재해겠죠. 그러니까 이 법에도 정의를 뭐부터 정의하겠어요? 중대재, 당연히 중대재해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법에도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로 나누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중대산업재해란 하면서 자, 중대시민재해하고 좀 다른 게 중대시민재해는 그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어쩌고저쩌고 이걸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뭐였죠? 아, 산업재해 예방. 산업재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해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산업재해 중에서 다음 항목의 하나에 되는 거를 말한다. 봐봐요. 먼저 있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안전보건에 있어서의 일반법, 기본법이다 보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선 따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또 나오는 게, 자,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은 당연히 첫 번째 산업재해부터 먼저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를 정의해요. 근데 이 중대재해도 여러분 중대재해처벌에도 중대재해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제2조 제1호의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다. 이게 중대재해다. 근데 나중에 만들어진 2021년도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나누죠.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이거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는 규정을 가지고 정의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가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따로 정의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도 외부에서 기업 강의라고 왔는데 어,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자, 미리 말씀드리면, 네? 네, 의견을 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 왜 그랬냐? 생각해 보시면, 자,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는 뭐였어요? 산업재해 중에서잖아요. 산업재해 중에서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어디여야 돼요? 산업재해란 말은. 어, 사업장 안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근로자, 노무를 그렇죠. 제공한 근로, 그렇죠.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중대산업재해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시민재, 그렇죠.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산업재해하고요. 구성 요건이 완전히 달라요. 사업장이란 영역에 한계가 딱 매몰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해도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자사를 아예 한정해 놓지 않아요. 시민이면 다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 피해자 규모가. 여러분 시민 안에 근로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럽니다. 당연히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웬만하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서 중대시민재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대재해는 니네가 알고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중대재해 한정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는 뭐예요? 중대산업재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산업재해 중에서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의 결과가 중해져 있는 재해가 중대재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에 한정된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도 있지만 중대시민재해. 여러분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하고 비교했을 때 파급력이 뭐가 더 클까요? 파급력. 피해의 정도. 아니죠. 네, 파급력은 시민, 중대시민재해가 훨씬 큽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1990년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참사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기억나요? 1990년대 뭐뭐 있었죠? 90년대. 저는 실제로 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날에 여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소름이 되게 꽂혔어요.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1995년에는 무슨 일 납니까? 상품백화점? 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자, 90년대 말 지나서 2000년대 초반, 2003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떤 조현병 환자가 휘발유 들고 지하철 탄다니까요. 아, 대구에서. 부산. 대구. 아, 네,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또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014년에 아이들이 단원고 세월호, 학생들이 수학여행 세월호, 그쵸 그쵸 뭐 그런 사건들 그리고 2024년 최근이죠. 2024년 12월 29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안공항 하면 아,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런 사건들이 다 뭐예요? 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대시민재해는 발생하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중대산업재는요. 모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업자 1명 이상부터는 다 중대재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방에 어디 있는 50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일하다가 기계에 껴서 사망했다. 이것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산업재해거든요.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하고 비교했을 때 파급력 자체가 뭐가 더 크냐라고 하면 당연히 중대시민재해가 훨씬 큰 거예요.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 법령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보시면 먼저 만들어져 있던 걸 갖다 쓴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이거 중대재해처벌법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중에서 제1, 2조의 1호는 산업재해, 2조의 2호는 중대재해, 2조의 3호는 뭘까요? 근로자예요. 근데 여기도 봐봐요. 근로자란 어떤 사람이다 얘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걸 갖다 쓰잖아요. 예. 왜냐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노동관리법이 근로기준법 1953년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건드리지 않아. 의미상 변함이 없으면 기존에 있는 거를 준용한다 그래요.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중대재해 가지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를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더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를 중대산업재해라고 한다면 새롭게 실제 파급력이 더 높은 재해는 중대시민재해다라고 해서 아예 따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법 적용 이 부분은 제가 사업장 단위로 규율한다 이렇게 하고 적용 제한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62페이지에 나오는 이표 자체는요 시행령 별표 1표 별표 1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 제법 규정해가지고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도 있고 확인 가능한 것들이니까요.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표를 그대로 책으로 옮겨놓은 게 62페이지에서부터 64페이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 적용단위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쭉 넘어가고 요건 좀 짚고 넘어갈게요. 68페이지 보면 자,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본적으로 법 적용 단위가 사업장으로 돼 있는데 68페이지에 여기 작업장이라고 돼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장소적 개념을 다루는 단어로서 사업장 이외에 작업장이라는 문헌도 있다. 어디에 나오냐? 딱 보면 작업장이라는 표현은 제25조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제36조 위험성 평가, 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 107조 유해인자 허용 기준 준수, 114조 물질안전보건 자료 게시 교육, 124조 성명농도 기준의 준수, 125조 작업환경 측정, 안전보건 그러니까 안전보건 기준이라는 규칙의 제2장 작업장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머지 읽기 전에 여러분 사업장하고 작업장 중에서 규모별로 따지면 어떨 것 같아요? 뭐가 더 큽니까? 사업장이랑 작업장. 사업장, 사업장이. 그냥 딱 들어도 사업장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예. 여러분 규모별로 따졌을 때 작업장이 더 다 작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를 딱 가지고 68페이지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눴을까? 작업하는 장소의 위험성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네. 작업장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장을 이루지만, 그쵸. 유해인자나 유해염 요인이라든가 위험원 자체가 다 다르니까 각각의 작업장 단위에, 왜냐면 작업장 단위별로 작업 공정이 다르고, 작업 공정이 다른다는 거는 사용하는 기계도 다르고, 사용하는 물질도 다르고,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해당 근로자들이 확인해야 될 위험원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법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규정에 관련된 법령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위험한 단위로, 그러니까 유해 위험 요인 단위로 이렇게 구성을 작업장 단위로 구성해 놓고 실제로 이것들이 현실화돼 가지고 해당 소속 근로자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 규정은 작업장 단위로 이렇게 구성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36조의 위험성 평가라든가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이런 것들은 다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결국 작업장 단위로 규율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면 되겠고 자, 69페이지 밑에서부터 73페이지 넘어가네요. 쭉 넘어가서 77페이지까지. 그러니까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뭐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제2조. 왜 시행규칙이 나오지? 잠시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의 제2조. 정의유종의 13가지의 정의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요 77페이지까지 자, 내용이 되겠고, 자, 78페이지부터는 이제 사업주의 의무 관련돼서 얘기하면서 사업주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주는 우리나라에서 법령 체계 안에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는데 개인 사업과 법인 사업. 개인 사업의 사업주는 개인 경영주 자체, 즉 자연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법인은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인 말 그대로 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자연인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게 여러분 삼성전자의 사업주 누구예요? 딱 그러면 다 이주영 회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개인일까 법인일까 하면 당연히 법인 사업이겠죠? 그럼 사업주가 누구예요? 삼성전자가 사업주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그 내용 하고 있으니까, 그,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81페이지에 사업주의 의무 내용 여기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의 형식으로 봤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민법상의 안전배려 의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민법상의 안전배려 의무까지 막 얘기하면 또 이제 행정규칙 막 얘기해야 되고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Q&A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헷갈려 하시거나 어떤 부분이 되게 어려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읽어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주하고 대응하는 주체로서 이제 근로자가 있죠. 사실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보호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근로자로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대부분이 다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법령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예, 먼저 근로자 의무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해야 될 의무를 이행받는 자로서의 성격으로 그냥 대칭적으로 사업주면 근로자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여러분이 안전기사라든가 이런 거 만약에 시험 본다. 그러면 거기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이 누구야? 그러면 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이렇게 쓰셔야 되겠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보호 대상이 누구야? 그러면 종사자 이렇게 써야 그러니까 학술적인 의미에서 그게 딱 맞는 거지만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175개 조항에서 몇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보호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해서 지금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음, 자, 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산업안전보건법 175개의 조문 중에서 사업주한테 가장 중요한 조문이 뭐야? 라고 만약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단연 38조 39조입니다. 사업재 안전조치, 사업재 보건조치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해당 법령에 딱 보시면 지금 여기 켜져 있으니까 볼게요. 자, 38조에는 글,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38조에 안전조치라고 돼 있어요. 이 앞에 수식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야 되냐? 사업주의. 39조는 앞에
사업주의 이렇게 써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중복해서 어차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서의 의무주체는 사업주니까 아예 그냥 다 빼놓고 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8조는 안전조치. 안전조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조치. 예방조치예요. 39조는 근로자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조치. 40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의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죄송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근로자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 대상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자로서의 지위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 사망하거나 부상하지 않도록 안전 환경을 만들어주고 개인 보호를 지급해야 되고 이건 다 사업주의 의무예요. 근데 사업주가 그런 환경도 만들었고 그런 개인 보호도 지급을 했어요. 근데 근로자가 만약에 사업주가 해놓은 안전수칙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보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써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재해 예방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 작업하는데 고소 작업 시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단가 설치하고 안전대 지급하고 교육하고 개인보고 지급하고 이거 해놨는데 근로자가 받아놓고 개인보고도 안 하고 안전대 걸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떨어지면 산재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근로자는 처벌돼요. 이게 다른 법하고는 달라요. 다른 법에서는 근로자는 보호 대상일 뿐인데 의무주체에 들어가지 않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주체에 들어간다. 그러면 근로자가 실제로 처벌되는 근거법령이 뭐냐? 40조입니다. 이게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내는데 좀 헷갈리게 만약에 낼 의도가 있다.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무엇인가? 이렇게 써놓고 아까 제가 1조부터 13조까지가 총칙이었잖아요. 여기 6조 뭐라고 돼 있어요?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업주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치 기준 자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왜 6조는 안 될까요? 위반 규정이? 왜 아까 40조만 된다 그럴까요? 근로자 의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형칙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아, 처벌 규정이 없죠. 그렇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 6조 가지고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벌 규정은 38, 40, 40초. 그러니까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으면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거 이해가 되게 좀 되기 시작하실 거예요. 자 89조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고 여기 근로자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 규정 용어 정의할 때 근로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원래는 어디 있던 거예요? 근로기준법에 있었던 근로기준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89조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94페이지 뭐 위에까지 이게 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방대하고 포괄적인 이 법에서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왜냐면 벌칙 규정도 있으니까 40조에 근거해서 실제로 과태료도 맞잖아요. 처벌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사업주의 의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근로자의 의무는 어디 나와 있냐? 이거 자체가 지금 우리 95페이지 보시면 95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해당 조문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김정민 학원님 얼굴 뵙고 지금 보이는 게 학원님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요거 너무 중요한. 하여야 한다. 착용하여야 한다. 예, 예, 다 자기 의무로 돼 있잖아요. 자기 의무로 돼 있는데 예, 자기는. 아니 보시면 조항 자체가 1항이 하나도 없죠. 예, 이게 쭉 보시면 1항이 하나도 없어요. 근로자의 의무 기준으로 돼 있는 게 1항이 하나도 없고 다 2항 아니면 3항 아니면 4항으로 딱 돼 있거든요. 그러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자, 예를 그냥 들어서 32조 볼까요? 어, 자, 산업안전보건. 일항은 산업재 의무가 아닐까요? 네? 일항은 산업, 사업재 의무가 아닐까요? 맞죠? 그거 여쭤본 거예요. 자, 보시면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냐면 자, 보세요. 32조 볼게요.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제 1항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맞는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 어쩌고저쩌고 이거 해야 된다. 예, 1호부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 줘야 되고 높이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런 거, 뭐 물체 낙하, 충격, 물체액이 끼거나 감전이 일어나거나 정전기가 대내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이런 거 줘야 된다. 쭉 써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이라는 식에서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어떤 형식이냐면 먼저 사업주의 의무를 먼저 규정해놓고 그거를 준수하는 형식으로서 의무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다 1항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먼저 사업주 의무를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이해하시면서 딱 보시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자 근로자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업주가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산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런 위화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근로자들이 이 법을 지키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많이 강구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에 근로자가 실제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법리가 어떤 게 적용될 것인가 이걸 좀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리감독자로서 해당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더더구나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순응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이제 98페이지부터 쭉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효과 이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사업주가 해놓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이행해야 되는 준수 의무가 40조의 법률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사항들이 175조는 이제 과태료 사항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99페이지에 보면 형법에 의한 효과가 나와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있어서 이 근로자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나타내고 있고, 자, 그다음 100페이지에 보시면 어쨌든 근로자가 일하다가 산재를 입어요. 업무상재나 산재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실 상계된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 근로자는 보호 대상이기도 했지만 부주의하거나 업무상 주의무가 위반된 사항이 만약에 적발이 되면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있어서의 보상받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라도 그런 의미랑 똑같습니다. 이 재해보상 관련해가지고 근로기준법에 그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또 똑같이 이제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또 민법에 있어서는 민법은 뭐예요? 우리가 형법이나 이런 행정형법과 구조가 다르잖아요. 민법은 작동하는 것이 뭐예요? 사인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일방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자체가 민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날에 있어서 민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벌칙 규정을 뭐라고 순화해서 얘기해요? 금융치료한다 그러죠? 네, 손해배상하면서 이거 다 금전적으로 다 물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쨌든 사람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격을 안 받으려고 하는 존재이다 보니까 뭐 이런 민법에 의한 효과까지도 근로자가 이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억제 요소로서 법리로서 작용한다. 이런 부분들을 쭉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요 사업주하고 이제 근로자 관련해서 의무사항 봤잖아요. 그다음에 102페이지부터는 정부하고 관련돼 있는 자에 대한 의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이 책의 저자인 정준호 교수님이 고용노동부 출신이시기도 하고 내부 업무를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칼럼 등이나 이런 데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법령을 들여다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이런 칼럼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구나 산업법이 이런 부분에서 작동이 지금 안 되는 데 있어서의 구조적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관계자의 의무가 나오잖아요. 관계자의 의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기인 요소, 기인물 자체가 크게 두 가지죠. 크게 따지면 기계류라든가 물질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걸 타격을 받거나 그 흡입하거나 그 영향 범위 안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거를 위험성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누가 줘야 되는가? 당연히 관계자가 줘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물질이다. 그러면 그 물질을 직접 제조하는 자, 아니면 그 물질을 수입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기계로도 마찬가지죠. 기계류를 직접 제조하는 자, 아니면 실제로 그걸 수입하는 자.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자가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주체로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사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상단까지 있는 이런 칼럼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실제로 현재 작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재해 기록 보존 보고,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법령 요지 지금 118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법령 요지를 게시해야 되고 근로자 대표 통지 요청부터 시작해서 쭉 나머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자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3장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9시 50분이네요. 큰일 났어. 안전보건관리 기준 아직 들어가지 못했네. 자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있어서 일단 주요 내용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안전보건관리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인원이다. 인원은 뭐냐?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법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데 사업주는 이 법이 요구하고 있는 사업장마다 개입해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다 할 수가 없다. 그게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본인이 해야 될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위임할 사람들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임되도록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일부가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있는 관계자들이고 그럼 이들이 뭘 갖고 하느냐? 매뉴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에 해당되는 게 안전보건관리 규정이고 근데 정보가 비등하게 서로 공유가 돼야 안전조치나 보건조치가 제대로 소위 말하는 위험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고 예,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만든 이 협의체 자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네. 이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냐면 안전보건관리 체제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 뭐랑 되게 헷갈려 하시냐면 안전보건관리 체제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하고 되게 헷갈려 하세요. 제가 그 두 가지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우리 자료실에 안전보건관리 체제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분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다. 넘어가도록 하겠고. 139페이지 총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그 글들이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145페이지 보시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하는. 그러니까 대표이사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 여기서부터가 이제 벌칙이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14조거든요. 1조부터 13조까지가 총칙이고, 14조부터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대표이사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보건 관련된 방침을 설정하고, 안전보건 목표 수립하고, 그걸 이사회에 보고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첫 번째 나오는데요. 이거는 전 사업장, 모든 사업장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사업장하고, 뭐, 건설공사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상위 1천인 이내, 이 회사, 특정 회사들의 의무 부과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에 다 돼 있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것도 제가 교재 그 문제의식을 써놨어요. 어떤 걸 써놨냐면, 자, 요것만 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14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음, 자, 14조를 보면요. 14조. 자, 보시면 총칙이 1조부터 13조까지, 그 다음에 제2장 안전보건관리 체제, 그 다음에 첫 번째 14조에 보면 이사회 보고 승인 돼 있습니다. 자, 근데 1항에 보면요. 이런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그리고 1천 이내 건설공사 회사, 여기에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보건 관리 방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해가지고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냐? 1년에 한 번씩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련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사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안 하면 과태료 1,000만 원이야? 이걸 딱 으름장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요거 위에 거, 이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김정민 아버님, 1항하고 2항 중에 중요도로 따지면, 그리고 현장 작동성 관점에서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이사에 승인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계획대로, 보고받은 계획대로 성실하게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네. 지금 이 법은요, 2항에는요, 과태료가 없습니다. 어? 이게 되게 아이러니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되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좀, 음, 그러니까 입법자들이 입법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되지 않은 부분도 되게 많다. 뭐 이런 거. 그 대표적으로 제14조의 이 벌칙 규정 자체가 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논란이 많다. 이렇게 그러면 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되나요?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그 이항의 끝에 하여야만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고 하면 강압적이지 않나요? 아, 하해야 한다나 해야 한다나 똑같죠. 근데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벌칙 규정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처벌 못 하죠. 아, 왜냐면 벌칙 규정이 있어야 범죄잖아요. 그래야 네. 구성 조건에 딱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학우님들도 지금 뭐 저랑 이렇게 라이브 강의 하시면서 조문 하나하나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서 야,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들여다보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개진할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을 좀 꺼내셔가지고 여론을 좀 만들어 주셔야 이게 좀 바뀌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바뀌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 초반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요. 앞에 총칙 규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서로 엮어서 봐야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설명이 좀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좀 나머지 이런 사항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오실 때는요 좀 우리 카메라도 같이 켜고 예, 같이 이렇게 같이 읽어가면서 좀 해야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 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정말 네,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아, 혼자 비디오 키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다들 이렇게 같이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 김정민 학우님 집에 조심히 귀가 잘 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고생하셨습니다. 아 다음 주 아닌가요? 다음 어 주 다음 주 시험이죠? 시험입니다. 다음 주. 예, 예. 아 우리 이전 시간 잘못했네. 다음 주에 라이브가 없네요. 여기 시험 잘 보시고 시험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나 지금 같이 살펴봤던 거 그리고 교환 위주로 보시면요 틀릴 수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수고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